2013년 실시했던 2019년도, 2014 학년도 9월 추가적인 질문 있나요? 15번과 20번. 그리고는 어느 해 동짓날 지구, 금성지구, 화성, 목성을 태양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일단 동짓날을 해봤어요. 태양이 이렇게 있겠고 여기 지구 위치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구에 대해서 금성은 대략적으로 동방 최대각 쪽에 비너스, 금성이 보이네요. 되겠습니까? 화성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 화성은 태양 더 너머에 이렇게 화성이 있습니다. 이 화성 위치를 우리는 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목성은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목성 주피터가 있네요. 있어요? 얘는 충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죠. 자주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토성이 충의 위치에 있습니다. 어제 폼 닮았어요? 예. 달에 대해서 오른쪽 한 13도 방향 쪽에 좀 보이는 그게 토성이에요. 사진 안 올려. 일반 뭐 카메라로는 담을 수는 없을 거고. 다 밝았어서 안 보였어. 응? 달이 밝았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죠. 자, 동짓날이면 우리 지구에서 태양 쪽을 바라볼 때 이게 몇 시 방향입니까? 하면 18시 방향입니다. 동짓날이니까 태양 쪽을 바라보면 18시 방향입니다. 그럼 태양과 반대쪽입니다. 충. 이거는 6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놈은 18시 방향, 6시 방향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반시계를 돌리면서 이쪽이 0시 방향, 6시, 12시 방향 이렇게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동짓날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 금성의 적경은 했습니다. 예, 금성의 적경은 태양보다 더 큰 쪽에 있죠. 이 금성은 뭐였습니까? 동방에 있었던 금성이잖아요. 한 3시 정도 더 가서 21시 방 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화성의 적위는 했습니다. 이 화성은 18시 방향 쪽에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23.5도 약 마이너스 23.5도 정도 되겠고요. 반면 목성 이건 6시 방향 쪽에 있다 보니까 대략 저기가 플러스 23.5도 근처에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추가추동 적경 6시 돌릴 때 추가추동 황도 따라 돌렸던 이유가 행성들이 황도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성의 적경을 한다는 것은 행성의 적위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목성의 남중고도는 있습니다. 예, 목성 같은 경우에 지금 플러스 23.5도 근처에 있죠. 6시 반 쪽에 있으니까 예, 남중고도가 더 높겠습니다. 동짓날 마이너스 23.5도의 태양보다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경을 한다. 적위에 대한 데이터가 행성들은 같이 나오는 바가 됩니다. 20번 우리가 셀페이드 쪽의 문제라든지 또는 수학만 문제에서도 많이 공부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해 한 해 동안 태양과 수성과 금성 그리고 화성의 지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는 시각 24시 밤 12시죠. 저녁 6시 여기는 18시 돼 있네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 해 동안 지는 태양이 지는 시각 일몰 시각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요런 곡선을 보이고 있는 놈이
있어요. 태양보다 먼저 집니다. 서방입니다. 태양보다 나중에 진답니다. 동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서방 되겠죠. 근데 이렇게 동방서방이 왔다 갔다를 굉장히 빠르게 약 4개월 주기로 볼 수 있는 건 딱 한 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수성입니다. 다음 셈은 수성입니다. 서방에서 동방 넘어간답니다. 서방에서 동방 넘어갑니다. 매합입니까? 외합입니까? 여기는 외합입니다. 동방에서 서방으로 넘어가는 여기는요? 외합이죠. 이해됐어요? 밤 12시에 진답니다. 밤 12시에 질 수 있다. 태양은 밤 12시죠? 우리나라에서 수성과 금성과 같은 내행성을 한밤중에 밤 12시에 본다고? 예, 화성을 봅니다. 그럼 화성이 밤 12시에 진다는 것은 우리 지구 입장에서 볼 때 밤 12시에 태양은 완전 반대 쪽에 진다는 것은 서쪽 지평선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화성 입장에서는 뭐라 불러요? 그렇죠? 동부에 있었습니다. 화성 공전 방향은 분명히 반시계 방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더 빨리 돌기 때문에 화성의 위상 변화는 시계 방향으로 와서 합으로 됩니다. 합이라는 것은 태양과 함께 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과 함께 지는 합의 위치로 가기도 하겠네요. 동부에 있다가 합으로 가는 과정이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됐냐? 자, 그럼 나머지 하나가 금성이네요. 금성 어떻게 해놨습니까? 하면 이렇게 해서 봅니다. 태양보다 나중에 진답니다. 동방입니다. 이쪽으로 서방으로 넘어갈 것이겠습니다. 동방에서 서방 넘어간다면 뭐야? 외합이죠. 이해됐어? 6월 중순에 화성은 새벽에 남중합니까 했어요. 아니 밤 12시에 진론인데 새벽에 밤 남중한다고? 새벽에 남중하려면 어디 와 있어야 돼요? 서구에 있어야 되잖아. 얘는 그럴 수가 없죠. 됐습니까? 6월 중순 화성은 지금 당장 어디 있다? 동부에 있겠고 밤 12시에 집니다. 됐습니까? 9월에 금성의 위상을 했습니다. 여기가 10월이었거든요. 그럼 9월이면은 비너스 4라고 불러줄 수 있는 초승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다. 이래서 요 차이가 시간 차이가 긴다는 것은 이가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가 동방 최대각이고 이미 최대각에서 지나온 9월입니다. 이해됐나? 되겠나? 10월에 수성은 내압 부분이 있습니까? 해요. 내압이면 사인 곡선이 내려가는 여기가 내압입니다. 이해됐어? 사인 곡선이 올라가는 여기가 외압이고요. 내려가니까 올라가니까 10월이면 올라가는 거죠. 10월에 수성은 외압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굉장히 강조 많이 했을 텐데 기억납니까? 정리해.
9월에 추가적인 질문 뭐였어? 9월에 6번. 6번. 그림 가나다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제주도 관광명소 지질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하네요. 가는 제주도 수월봉입니다. 수월봉 근처에 뭐가 있다? 은회암층이 보입니다. 은회암 할 때 이 회자는 무슨 회자일까? 그렇지. 화산재 할 때 재 회자예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색할 때는 그 회자죠. 나무가 타고 나면 그 재의 색깔입니다. 이랬어? 그래서 제주 수월봉 세계적 규모의 은회암층이 있는 곳이에요. 나 용암 동굴이네요. 제주도에 있는 용암 동굴은 제주도 자체가 현무암층인데요. 유동성이 큰 현무암이에요. 그래서 현무암주 용암이에요. 유동성이 큰 현무암주 용암이 흘러가는 과정에 바깥쪽은 빨리 식어서 그 안쪽은 아직 뜨거우니까 쓱 빠져나가요. 여기가 용암 동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제주 중문단지의 주상절리를 제시하고 있네요. 앞에 주상절리 보이다시피 이거는 용암의 빠른 냉각을 통해서 부피 감소를 통해서 만드신 게 주상절리죠. 기억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주도 자체가 신생되어 화산섬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퇴적암입니까 했어요. 이게 은회암은 화산재가 쌓인 퇴적암입니다. 나의 생성은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다. 용암 동굴이 만드는 과정에서 수권이 작용할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꽤 많은 동굴 중에 하나가 뭐 있습니까 하면 석회동굴이 있어요. 예, 석회동굴은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죠. 석회동굴은 탄산염 또는 뭐 석회암이죠. 솔리드하고요. 이게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섞인 물에 의해서 정반응되면 탄산 수소칼슘이 되는데 이건 액베스 물에 녹아요.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석회암층이 녹아서 만들어진 이 정반응이 석회 동굴을 만드는 과정이고 앞에서 우리가 풍화 얘기를 살짝 했는데요. 화학적 풍화, 용해 과정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역반응도 있나요? 역반응은 석회동굴을 흘러가는 지하수 이게 물하고 이산탄소 빠져나간 과정에서 탄산칼슘 고체 결정이 위에서 매달리면은 종유석, 아래에서 계속 솟아오르면 석순, 그 두 개가 달라붙으면 돌기둥, 석주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다고요. 이건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반면 용암동굴은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석회동굴은 세계 문화유산 지질공원 이런 거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흔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이해됐나? 근데 제주도에 굉장히 재밌는 용암동굴이 있어요. 당첨물이라는 지명 쪽인데요. 당첨물. 그쪽의 용암동굴은 이런 석회동굴에서 보던 종류석 석순 구조물이 보입니다. 용암동굴에서 석회 물질들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용암에 탄산가스는 있겠어요? 없죠. 근데 제주도잖아요. 제주도 자체가 뭡니까? 섬이에요. 조개 껍데기 이런 데서 탄산가스이 내려와서 용암 동굴인데 그 위에 종류석 석순 구조물들이 보여요. 이해됐어?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당첨물 계열의 용암 동굴은 세계 지질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독특한 타입이죠.
우리나라 지질학자들도 그놈을 제대로 연구할 시간이 없는지 그냥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디귿. 다는 지하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을 때? 아니죠. 요망의 빠른 냉각이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파상적이잖아요. 지하에서 천천히 식었다는 것은 심상함적이고 심상에서 나오는 전리라면 파상적인 것이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또 다시 질문? 또 없습니까? 10번 문제. 10번. 표는 지구의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의 특징을 제시했지요. 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볼 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99.99% 이상이 태양에서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죠.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 근원은 4개의 수소가 1개의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 델타의 질량 결손에 대한 C제곱, 이게 그 에너지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앵간한 현상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앵간한 현상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요. 비가 내리고 기상현상, 식물이 광합성하고 불복사는 머리사슬 전부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태양 복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또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용하는 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은 굳이 이걸 태양 에너지가 근본이라고 외울 이유는 없습니다. 차라리 태양 에너지가 근본이 아닌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 될 텐데요. 태양 에너지가 근본이 아닌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겠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근원은 지구 탄생 당시에 비행성체의 충돌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운동에너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탄생 초기에 전체적으로 다 녹았던 마그마의 바다에서密도가 큰 금속 성분들이 핵 쪽으로 밀려내려오잖아요. 그렇게 위치 에너지를 감소하는 게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 핵과 멘틀이 풀릴 때 핵으로 내려온 위치 에너지의 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방사성 원소의 붕괴 이런 것들이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각종 지진, 화산, 단층 이런 것들을 일으킨 게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열 발전과 같은 우리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근본입니다. 또 하나의 에너지는 조력 에너지가 본데요. 이건 당연히 달과의 기조력을 얘기합니다. 단순한 인력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기조력이란 조금 더 복잡한 용어가 되겠고요. G2에 보면 기조력을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조석 현상이죠. 미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력 에너지가 근본되어서 만들어지는 발전이 조력 발전, 조류 발전이 있습니다. 조력 발전은 상용화되어 있지만 조류 발전은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근본되는 여러 가지 발전에는 태양 광 발전, 태양 열 발전, 그 외에 풍력 발전, 화력 발전 등등 앵간한 재생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근본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해수 온도차 발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를 보면 밀선물을 일으킨다 했잖아요. 조력이죠. 가가 조력 에너지가 됩니다. 나는 물과 대기의 순환, 나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뭐 보다시피 제일 많은 양이 되겠죠. 지각 변동을 일으킨데요. 가가 지구 내부 에너지 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 다를 합해봐야 가다 이거 두 개 합해봐야 지구 에너지의 30%를 차지할 수가 없죠. 보십시오.
단위가요 10의 12승와트와 10의 17승와트예요. 알겠습니까? 10의 5승배를 차면 10만 배 차이죠. 나는 태양열이기 때문에 뭐 물이 흘러가면서 바람이 불면서 각종 풍화, 침식을 일으킬 수 있죠. 다는 지열 발전에 이용된다. 지열 발전, 지구 내부에 있지. 지열 발전에 이용되고 있죠. 됐습니까? 됐나? 참고로 요 얘기들은 물리에도, 여러분들 지금 뭐 입시 물리를 안 하지만 물리에도 친환경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 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또 뭐 질문 있습니까? 9월에? 7번. 9월에 7번이요? 9월에 7번 표는 환경 오염 사례를 나타냈다고 해요. 가려보겠습니다. 런던에서 안개와 대기 오염 물질 스킨 스모크가 발생했답니다. 이거는 런던형 스모그라는 것을 쓰는데요. 주로 이산화황이 포함된 안개 성분 때문에 산산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태안반도에서 유조선이 유출되어서 다량은 원유 유출, 기름 유출이 있었네요. 나야 복부 일대에 매립되었던 유독성 화학물질이 유출되었답니다. 화학물질 매립했던 놈이 터져나오는 놈이네요. 그래서 이 질문입니다. 가에서 원인된 대기오염 물질은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이산화황입니다. 나는 해수의 BOD를 감소시킨다. BOD가 작은 물은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작은 물은요, 깨끗한 물이에요. 원유 유출 통해서는 BOD가 증가되죠. 기름막이 형성되니까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녹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BOD 요게 작은 물이 깨끗한 물이에요. 우리가 흔히 1급수라고 불러주는 것은 BOD가 1ppm보다 작은 물을 1급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에서 유출된 물질은 장기적으로 주변의 물이나 토양을 오일 수 있다. 이 화학물질이 토양 오염을 일으키겠죠. 이 토양 오염은 또 주변 물까지도, 수질 오염까지도 같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두번이죠. 되겠습니까? 런던 스모그는 SO2, 이산화황이 문제입니다. 왜 이산화황이 나왔습니까? 하면 주로 석탄을 연료로 토분하면서 석탄 속에 포함되어 있던 황성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겨울철에 대기가 복사냉각을 통해서 대기 아래쪽, 즉 지표 부분이 더 차가워지면서 대기의 흐름이, 즉 대류수단이 잘 안 되는 기온 역전층이 만들어지면서 오염된 SO2가 그대로 대기 밑바닥을 깔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대기의 안정도를 또 공부할 일이 생길 텐데요. 지표가 더 냉각이 더 많이 됐을 때, 그때가 오염이 더 심해졌을 때입니다. 겨울철 새벽에 조깅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하고 괴가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 해봅시다. 더 없어요? 자, 수능 11월 수능으로 넘어갑시다. 수능에서 질문사항 뭐 있습니까? 수능에서 질문사항 2번 문제요. 2번 성숙한 토양의 단면을 나타내서 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토양은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있던 기반암, 이게 일부 풍화되어서 큰 덩어리의 자갈들을 형성하는데 이것들을 우리는 모질물이라는 걸 씁니다. 이 모질물들이 좀 더 풍화되어서
표토를 이루는데요. 그래서 이 표토 쪽에는 여러 가지 유기물 함량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토에서 식물들이 자라고 그걸 또 바탕으로 동물들이 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표토 성분들 중에서 풍화가 화학적 풍화가 더 심화되는 과정에서 심토를 만듭니다. 이 심토는 점토광물이라든지 산화철거 같은 놈들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표토와 심토가 두껍다는 것은 결국에 풍화가 잘 된 거고요. 이 화학적 풍화가 더 잘 된 거라고 보실 수 있겠고, 아무래도 화학방이다 보니까 고온 가스판 지역이면 표토 심토 비율이 또는 두께가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순서는 기반함, 모질물, 표토, 심토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A, B, C 밑에 기반함 이렇게 해놨네요. 질문입니다. C가 심토다? 아니죠. B가 심토다라고 하겠습니다. 토양은 C, A, B 순서로 형성된 거 볼 수 있겠고요. 토양 유실은 A층보다 B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위에가 안 걷는 밑에 것부터 먼저 걷는다고요? 그럴 수는 없죠. 이 표토가 먼저 유실이 나겠죠. 이해됐어요? 다른 질문은요? 다른 질문은 5번 문제요. 저쪽 교실에서 흰 공표 좀 가져오라. 다음 주 중학교 2학년들한테 한반도 지형에 대해서 가르칠 겁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지금 5번 문제 한반도 지형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할 건데요. 더 세밀한 공부가 필요하다면 다음 주 중학교 2학년들 수업 동영상 올라온 것들 복습하십시오. 아니 뭐 당연한 아름다운 한반도로 해서 어쨌든 한반도 땅덩이지 않습니까? 이 땅덩어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또는 즉 언제 어느 시절에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암석의 종류는 어떤지 하는 거예요. 암석 종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눕니까? 암석은 성암이죠. 그리고 퇴적암, 네, 마지막으로 변성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화성암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볼 수 있죠. 뭐로 합니까? 화산암과 신성암으로 구분합니다. 물론 이걸 상대적인 밝기 또는 어두운 정도에 따라서 어둡습니다, 밝습니다라고 한다면 앞에도 한번 봤지만 어두운 화산암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가 현무암이죠. 밝은 화산암 쪽이 유문암 쪽을 볼 수 있습니다. 현무암 쪽은 유동성이 커요. 그래서 옆으로 잘 커진 순상 화산체를 만듭니다. 이 순자는 방패순자를 쓰고 있습니다. 모순할 때, 창과 방패할 때 그
순위, 방패 모양이 옆으로 잘 퍼진 반면 유분함 중용암은 점성이 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게 솟구친 종상 화산체를 만듭니다. 대표적인 순상 화산체가 한반도에 한라산이 있고요. 종상 화산체는 제주도에 산방산이 있습니다. 제주 산방산은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하얀데요. 사진으로 보이는 하얀색보다는 훨씬 더 하얗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 밝은 심성암, 여기가 화강암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성로강과 알리암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한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현무암과 화강암. 이게 이제 가장 관심 있는 화성암의 두 종류가 되겠죠. 한반도의 땅덩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근데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시대, 진시대를 한다면 성카브리아 시대가 있고 고생대가 있고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화산암은 다들 신생대 화산암입니다. 중생대 때도 화산 안 터졌습니까? 고생대 때 화산 안 터졌습니까? 안 돼요. 터졌죠. 한반도에도 화산 터졌어요. 옛날에 고생대, 중생대 다 터졌어요. 다만 이 화산암들은 워낙에 피마에 약해요. 금방금방 풍화된다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 신생대 것만 남아있습니다. 화산섬들이 있네요. 독도 터지고 울릉도 터지고 제주 터질 순서입니다. 화산섬은 독도 먼저 터지고 울릉도 터지고 제주도 터졌습니다. 그리고 백두산도 있죠. 한반도에. 그리고 천원 인근의 여기도 용암대지입니다. 이것도 신생대 겁니다. 우리나라의 심성암은 주로 중생대과가 되는데요. 설악산, 금강산, 북한산 뭐 이런 것들이 북한산, 설악산, 금강산 이런 것들이 중생대의 심성암이 지금에 와서 드러난 것들입니다. 퇴적암은 무엇이 퇴적되었느냐에 대해서 쇠설성 퇴적암과 유기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으로 구분하는데 아무래도 쇠설성 퇴적암이 가장 익숙할 겁니다. 자갈이 있습니다. 자갈을 한자 쓰면 역을 써요. 역하면 되겠죠? 모래는 사자를 씁니다. 모래 사자, 사암입니다. 진흙은 한자어로 진흙니를 쓰는데 진흙니. 그래서 하수도의 더러운 진흙을 오니라는 걸 씁니다. 오염된 진흙. 두 법칙을 통해서 니 대신에 이암 그리고 쉐일 이런 놈들을 쓰고 있습니다. 화상체가 쌓였네요. 은폐암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죠. 그 외에 유기적 퇴적암으로서 탄산물질 껍데기를 가진 생물체가 쌓였어요. 뭐 조개라든지 산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 석회암이 될 수 있고요. 또는 화학 반응에서 탄산가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석회암이라든지 또는 압력 이런 것들은 화학적 퇴적암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기퇴적암, 석회암도 있고요. 이해됐습니까? 퇴적암의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화석과 그리고 퇴적 구조가 있네요. 퇴적 구조는 퇴적 당시의 환경이라든지
또는 지층이 뒤집어졌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데요. 표적 구조로서 대표적인 놈이 사층리, 정층리, 건열, 또 하나가 뭐였지? 연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퇴적암은 고생대 퇴적암들이 있습니다. 고생대는 해성층이라는 게 있는데요. 고생대 땅은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태백 인근에 온통 요 석회암에 많은데요. 여기에 보면 암모나이트 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들이 삼엽중 있죠. 이 삼엽중 화석들이 많이 보입니다. 강원도 태백 인근입니다. 충북 단양까지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중생대는 육성층이라는 게 있는데요. 중생대의 한마디가 땅덩어리는 육지였습니다. 그래서 중생대 대표적인 놈이 공명조. 이런 공명들은 남해 안에 많이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공룡박물관이 경남 고성에 공룡박물관이 있고 거기에 진흙에다가 공룡 발자국을 찍힌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진흙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쉘층을 말입니다. 신생대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제주도 수월봉 쪽에 운해암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변성암이라고 하는 것은 열에 의한 접촉 변성과 압력에 의한 광력 변성으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쉐일이 접촉 변성을 받으면 홈펠스 구조를 만듭니다. 접촉 변성은 열에 의해서 암석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굳어진 과정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직이 훨씬 더 치밀해지면서 풍화에 강해지게 됩니다. 반면 쉐일이 광력 변성을 받으면 편암을 거쳐서 편마암이 됩니다. 이렇게 광력 변성을 거치면은 염리 구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이런 편마암 계열이 나온다면 편리 구조라는 걸 쓸 수 있죠. 이 염리는 당연히도 압력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광물이 재결정화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사암이 변성작용을 받았습니다. 주암이라고 하겠거든요. 석회암이 변성작용을 받으면 대리성이 되죠. 대리암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변성암은 성캄브레트의 변성암이 대부분입니다. 지리산, 인천 앞바다의 대리작도, 인천 앞바다 대리작도, 지리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성캄브레트의 변성암 지역들을 되고 있습니다. 백령도 이런 쪽도 마찬가지죠. 그림 나눠자라는 우리나라 지질명소 암석인데요. 가 마이산에 갔습니다. 전북 지단에 마이산이 중생대 퇴적암층이 됩니다. 이 마이산은 지금 보다시피 주변에 구멍이 쑥쑥 뚫려 있는데요. 이걸 타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자갈들이 많은데 이쪽에 물이 들어오면서 자갈이 뚝 빠져나가는 이 구조를 우리는 타포니라고 있습니다. 이 마이산의 타포니가 세계적 규모가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지형을 가진 곳이 이제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 쪽에도 이런
여감층에 타포니 구조를 가진 게 세계적으로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이산 쪽은 중생대 여감층입니다. 백령도 규암해놓은 거요. 규암, 요놈은 성카브레 때의 변성암이 되고 있습니다. 다 북한산 화강암 지역을 붙여놨는데요. 중생대 신성암이 이제 드러나 있는 겁니다. 라 제주도입니다. 현무암이네요. 있습니까? 그래서 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는 타포니가 존재한다. 괜찮죠? 나는 규암은 있습니다. 가보다 높은 운동이 암경에서 만들어졌습니까? 했어요. 이게 뭐 최저는 온도 함량이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죠. 규암이 훨씬 더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달은 라보다 나중에 만들어졌습니까? 해요. 라가 제일 나중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북한산 이거는 더 먼저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